배치기 변칙적인 공격을 구사하고 있어요. 네, 일단 어머, 치라! 죠 네. 아니, 내가 한판 승을 거두는 최민호 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핵심이 지금 이쪽에 있거든요. 네. 멋있다 최민호 한판! 두 경기 연속 한판 승을 거두는 최민호 선수! 최민호 선수 대단합니다. 이번 게스트 자리 잡겠습니다. 자, 무리한 기술은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최민호 선수. 네. 흰색 거북의 최민호 아주 잘 싸우고 있습니다. 또 한판 승이에요. 편하게 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 8강전에서도 한판 승을 거두고 이제 4강전에 진출하는 대한민국의 최민호 선수입니다. 복치가 되었죠. 오늘 최민호 선수의 어버치기가 제대로 걸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달려만 매치기! 최민호 선수! 경기 시작! 지금 24초 만에 그렇습니다. 24초 만에 다리 잡아 매치기로 한판 승을 거둡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최민호 선수 예선전 4경기 모두 다 5분 안에 다 끝내버렸어요. 합쳐서 이번 5분 경기 안이죠. 가장 빨리 끝냈어요. 한판으로 이어지는 동작들이 나와요. 네. 이것을 노려야 됩니다. 자, 최민호 다리 잡아 매치기! 금메달의 주인공 바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최민호 선수입니다. 첫 경기 한판승으로 이기고 금메달 따는 최민호 선수 5경기 전 경기 한판승이에요. 새로운 한판승의 사나이가 나오는 순간이에요. 네, 대한민국을 위해 달렸던 대한민국을 위해 달리는 대한민국을 위해 달릴 모든 이야기 런코리아TV의 김현수입니다. 오늘은 08년도 국경올림픽에서 전 경기를 한판승으로 승리를 이끌었던 금메달리스트 최민호 감독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어떻게 좀 지내셨나요? 작년까지 이제 제가 필룩스 유도팀에 있으면서 감독 생활을 좀 하고요. 지금은 이제 좀 휴식기에 취하고 있습니다. 예, 필룩스라는 팀은 좀 어떤 팀이었나요? 필룩스는 이제 조명 회사인데 저희 유도팀을 후원을 많이 해줬던 네. 팀입니다. 아, 그렇군요. 한 2년 정도 됐죠? 예, 감독을 맞습니다. 취임한 지가. 네네. 근데 아쉽게 최근에 네. 감독직에서 좀 물러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하게 생각을 하는데 네. 오늘 한번 시원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사실 이제 제가 작년부터 코로나가 상당히 갑자기 유행이 됐었잖아요. 뭐 회사부터 시작해서 다 경기가 상당히 어려워졌고 저희 팀도 이제 유도 경기를 해야 되는데 유도 경기 자체가 또 다 취소가 작년에는 다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희가 팀에서 저희가 홍보도 해야 되고 이제 시합도 나가서 성적도 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다 취소되다 보니까 1년 동안 성적이 많이 좀 없었던 부분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이제 시합을 못 뛰는 바람에 이제 저희 선수 좀 지금 성적도 못 냈던 게 있어가지고요. 이제 선수 4명이 이제 팀을 좀 나가야 되는 이런 방향으로 좀 이루어졌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감독인데 이제 이 선수들을 이제 지키려고 좀 많이 노력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돼서 저도 이제 감독으로서 같이 이제 팀을 못 지켰다는 거에 저도 조금 마음이 아팠고 해서 이번에 같이 좀 팀을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 예, 우리 최민호 선수를 보니까 피부가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나이가 한 30대 후반, 중후반 네. 그 정도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올해 몇 살이죠? 그래서 올해 42살 됐습니다. 피부가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제 나이보다는 좀 어리게 봐주셔서 네. 좀 감사하게 생각하죠. 지금도 좀 어리게 봐주시고 합니다. 네, 선수 시절보다 지금이 더 어려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그때보다 맞습니다. 피부도 좋아졌고 살도 좀 붙었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 때는 이제 정말 모든 선수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미친 듯이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얼굴 볼살 같은 게 있었던 적도 없고 그리고 항상 찌들어 있다 그래야 되나? 운동과 휴식이 좀 맞물리긴 하지만은 이게 운동을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항상 운동에 찌들려 있어서 네.
눈빛도 다르고. 그게 좀 인상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살도 올라오고 좀 운동할 때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마음도 편하고 하다 보니까 좀 얼굴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말도 많이 듣습니다. 동안이어서 경기 네. 중에 이익을 본 적이 좀 있나요? 그런 거에서 제일 수혜자입니다, 사실. 아, 그렇군요. 예, 예. 이제 외국 시합 같은 데 가면 이제 유럽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힘이 세 보이고 조금 인상이 좀 험악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쪽에서도 조금 이제 운동하게 안 생긴 축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이제 시합 때 들어오면 딱 눈빛이 느껴져요. 아, 제 정도는 쉽게 이길 수 있겠다. 쟤는 부셔버리겠다. 이런 눈빛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또 제 성격상 이게 눈을 마주치고 부르르지를 못하고 저는 눈을 한 단계 깔고 이렇게 이제 시합을 들어가요. 제가 또 이제 어릴 때부터 예의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눈을 못 맞추고 좀 깔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선수들은 이제 불타오르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서 이제 시합을 들어오면 얘는 쉽게 이기겠다 해서 온 힘을 다해서 빨리 던지려고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도를 이제 일반인 분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유도를 상대 힘을 이용한다는 말이 상당히 많이 들어봤잖아요. 유도는. 유로 선수들이 이기겠다고 해서 막 달려오는데 들어오면서 던질 수 있는 기술은 거의 없습니다. 들어오면서 안달이나 이렇게 좀 얻어 걸리는 기술이 있는데 거의 유도 같은 경우에는 밀면서 던지지 않고 당기면서 던지는 기술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상대방이 밀고 오면 저는 어떻게 했어요? 그것도 오는 걸 그대로 힘을 받아서 계속 업어치기를 들어가든 기술을 들어가면 그 선수들이 한두 번 방어를 하다 보면 이제 지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운영을 해서 상대방들이 이제 지쳐 쓰러지다 끝내는 이제 넘어가는 형태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아, 이게 농담으로 던진 질문인데, 네. 아, 이게 듣다 보니까 굉장히 심오하고, 아, 한편으로는 굉장한 심리전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그 부분을 미리 간파를 하고 약간 이용한 면이 그동안 좀 있었는지요? 그럼요. 이제 저희 아시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면을 좀 많이 이용을 합니다. 저도 힘이 좋다고는 하지만 예, 한국에서는 좀 힘 좋다고 소문이 났거든요. 제가 한창 데드리프트 들을 때 230kg 정도 들었으니까 230kg. 예, 제가 66kg 때 이제 그렇게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유럽 선수들은 정말 차원이 달라요. 힘이 저도 좋다고 하는데 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팔, 몸통, 다리부터 시작해서 힘이 너무 좋은데 이거를 맞붙어서 이길 수 있는 건 거의 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레슬링을 조금 비교를 하자면 지금은 레슬링이 좀 많이 조금 처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몸통 힘이 좋아서 몸통과 몸통이 싸우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이길 수가 없는 힘을 가진 부분입니다. 근데 제 유도 같은 경우에는 막 밀고 들어오니까 옷을 잡고 살짝 힘을 오게끔 이용해서 업어치기 들어가고 이제 오는 걸 계속 받아먹게 하면 심리적으로 이제 위축이 되면서 이제 조금 이제 운영 자체가 제 쪽으로 오는 페이스가 좀 많아요. 그래서 아시아 선수들은 좀 그런 운영 체계를 좀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무슨 계기로, 어떤 계기로 유도 선수를 시작하게 됐는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상당히 뛰어노는 걸 상당히 좋아했었어요. 예.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밖에 나가서 맨날 숨바꼭질하고 나가 놀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이제 사촌 형이랑도 자주 어울리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사촌 형이 이제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보이나 봤더니 이제 자기가 유도를 배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도가 뭐냐 했더니 잠깐만 와보래요. 이게 유도라면서 아스팔트에서 저를 갑자기 탁 던지는데 제가 거기서 금방 순식간에 딱 땅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그때 좀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와, 이게 뭐지? 나는 힘을 준다고 줬는데도 갑자기 넘어간 거였죠. 그래서 이제 사촌 형이 어디 가나 봤더니 유도장을 이제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촌 형이랑 같이 이제 체육관을 갔는데 그때 또 관장님께서 너 참 유도 잘하게 생겼다. 그때는 이제 그게 의례적으로. 예, 모든 관장님이 다 모든 말씀하시는 관장님이, 거를 이제 나이 들어서 느꼈는데 네. 그때는 잘한다 하니까 네. 와, 나도 잘할 수 있나 해서 이제 바로 등록을 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유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고향인 김천에서 네, 일어났던 맞습니다. 일이고요. 김천에 네네. 있던 유도장. 유도장 이름이 뭐였습니까? 김천 유도관이었습니다. 김천 유도관. 네네. 아, 김천 유도관이 우리 최민호 선수를 탄생을 시킨 배경이 됐군요. 네, 네, 근데 그 많은 종목들 중에서 네. 왜 유도를 선택했습니까? 지금은 이제 김천도 체육이 많이 활성화가 됐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태권도랑 유도밖에 없었어요. 할 수 있는 운동이. 태권도 도장은 이제 저도 다녀봤었는데 이제 저한테는 상당히 시시한 부분에 들어갔어요. 이제 뭐 계속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그 뭐 동작만 익히고 하다 보니까 좀 시시했었는데 유도는 이제 딱 다녀보니까
제가 힘을 쓸 수 있는 것도 너무 좋았고 그런 것도 좋았는데 하여튼 선택지가 두 군데밖에 없었어요. 태권도랑 유도 도장. 자, 그러면 이제 그때 예, 유도체육관에서 네네. 시작을 했고 어떻게 해서 맞습니다. 선수로 넘어가게 됐습니까? 이 부분은 좀 사실 이제 제 친한 분들한테는 상당히 많은 말을 하는데 이게 정말 모르는 부분이 제가 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제가 유도를 이제 시작하긴 했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제가 유도의 두각을 사실 못 나타냈었어요. 금메달 딴 선수들 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전국대회를 1등을 하면서 계속 1등을 하고 이제 국가대표가 되고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유도를 했는데 중학교 2학년 중순까지 도대에 입상을 못했어요. 그 정도로 유도에 이제 재질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어머니도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만두라고 해가지고 그때 또 잠시 그만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근데 제가 그때 공부도 그렇게 잘한 것 같지도 않았고 또 유도가 너무 또 하고 싶어서 중학교 때부터 다시 시작을 했는데 성적이 도대에 입상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내가 꼭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제가 계기가 좀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아버지가 이제 일하는 게 좀 사업이 좀 안 되고 좀 망하시고 어머니가 이제 저희를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다 부양을 다 하셨는데 저 어머니가 이제 의상실을 하셨거든요. 옛날 미싱을 밀고 좀 하셨는데 2시간만 자고 계속 미싱만 미는 모습만 봤어요. 그래서 맨날 우는 모습만 보니까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어린 나이에도 좀 철들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그 우는 모습을 보면서 중학교 1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성적을 못 냈지만 한 3년 그러다 보니까요. 어머니를 웃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갖고 유도도 못했지만은 이제 어떻게 하면 웃게 해줄까? 지금 할 수 있는 건 유도밖에 없었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잠을 안 자고 반나절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게 신기한 게 그러면서 이제 그 도대에 1등을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도대에 1등을 하는구나 싶어서 그때부터 이제 1등을 하다 보니까 도대에 1등하고 중학교 3학년 말 때 전국대회 나갔는데 이제 처음 나가서 또 전국대 1등을 해보는 거예요. 네. 와, 이게 맞구나 해서 이제 그때부터 어머니를 웃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이제 맨날 밤낮 가리지 않고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저한테는 큰 계기였어요. 네, 그 전까지는 이제 그 체육관에서 사설 체육관에서 네, 운동을 맞습니다. 하게 됐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학교는 어떻게 들어가게 됐습니까? 사설 체육관에서 이제 운동하다가 제가 그렇게 전국대회를 금메달을 따다 보니까 이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학교에서 스카웃이 들어와서 그 팀에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훈련하게 됐습니다. 그때 어느 학교로 들어가게 됐죠? 근데 그 당시 때는 이제 경북 안에 있으면 경북 안에 있는 팀에만 이제 가야 됐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경북에 있어도 서울이든 어디든 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데 예전에는 이제 경북 안에서 지자체가 살아야 된다고 해서 경북 안에만 이제 팀을 가야 돼서 경산 쪽에 진량고등학교를 선택해서 본격적으로 유도를 시작했습니다. 유도인으로서 시작을 하게 됐군요. 네, 선수 생활과 함께였던 학창 시절 최민호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학창 시절에 가장 큰 일탈은 두 번으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안 그래도 중학교 때부터 운동을 하긴 했었잖아요. 근데 중학교 때부터 제 친구들은 당구장을 다니고 좀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중학교 때 저한테 한 말이 민호야, 네 운동만 하지 말고 당구장 좀 가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이제 하는 말이 안 돼요. 엄마가 가지 말라 했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제가 바른 생활을 좀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는 그렇게 해서 일탈 없이 좀 잘 대학교도 그렇게 잘 지내고 실업팀까지 잘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2004년 올림픽 때 금메달을 목표로 두고 나갔었는데 동메달을 땄었어요. 저는 무조건 금메달 딴다는 생각에 갔었는데 이제 동메달을 따다 보니까 지금 학창 시절에 대한 일탈 얘기합니다. 학창시절이요? 네, 그렇게 본격적으로 선수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첫 국내 대회 우승은 어떤 대회였습니까? 2000년도 2차 선발전 때 우승을 했었습니다. 네.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바로 대학교 넘어오면서 시합이었거든요. 모든 이제 선생님들부터 시작했고 저도 그렇고 이제 제가 우승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우승을 못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고등학교에서 올라오자마자 금메달을 따니까
저도 놀랬고 이제 각 네. 유도협회 임원들도 놀라셔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제가 국가대표 생활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고3 수험생 정도 그때 나이에 예, 그렇죠. 국내 대회 우승을 차지한 네, 그런 맞습니다. 상황이군요. 네.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국가대표 예, 선수 맞습니다. 생활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러고 용인대로 그렇죠. 예. 입학을 하게 됐죠. 그렇죠. 딱 그 넘어오는 시점에 이제 제가 우승을 하면서 이제 계속 용인대학교에 입학하고 그때부터 이제 계속 선수촌에 이제 입촌해 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첫 국제대회 우승은 언제로 기억하시나요? 대학교 올라오면서 이제 국가대표 선발전을 1등 하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처음으로 주어진 대회가 이제 스페인 유니버시아드일까요? 팔마 유니버시아드. 그게 이제 대학생 올림픽이잖아요. 그리고 그때 종목이 유도 종목이 있어서 출전하게 됐는데 처음으로 이제 국제대회 우승은 못했는데 제가 7초를 남겨놓고 2등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제일 기억에 남는 대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이제 큰 대회를 나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쉽게 이제 7초 남겨놓고 지긴 했지만은 이때부터 이제 국제대회 메달을 시작이 된 거죠, 사실. 그러면서 단체전은 우승을 하고 국제대회에서는 제가 제일 처음으로 이제 메달 땄던 경기입니다. 네, 국내 대회 우승을 하고 나서 그리고 국가대표로 선발이 된 거죠. 네, 그렇죠. 네, 국가대표로 처음 선발됐을 때 네. 심정은 어땠습니까? 아, 이건 진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모든 운동 선수들은 올림픽을 바라보지만은 사실 그 전에 국가대표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먼저 가지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올림픽을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가대표 된다는 생각도 진짜 저희한테는 운동선수로서는 꿈이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올림픽을 나가니까. 근데 그거를 또 이제 국가대표가 대학교 올라가자마자 이제 되다 보니까 저한테는 진짜 믿기지도 않았고 꿈만 같았습니다, 사실. 주변에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때 고등학교 때 주위에 있던 분들은 당연히 이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잠도 안 자고 그냥 운동만 했었으니까요. 주위의 사람들은 이제 국가대표가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같이 지냈던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제 다른 대학팀이나 제가 어떻게 훈련하는지는 모르시는 임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제가 훈련 과정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잘하긴 잘해도 설마 국가대표까지 바로 선발이 되겠어 이런 의심을 좀 가졌을 거예요. 근데 이제 대학교 1학년 올라가자마자 또 바로 국가대표가 되니까 상당히 좀 많이 놀래하셨습니다. 국가대표가 되면은 이제 태릉 선수촌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네, 맞습니다. 국가대표가 되고 나서 태릉 선수촌으로 들어갔을 때 네. 어떤 소감이었습니까? 용인대학교에서 이제 부모님 차를 타고 이제 태릉 선수촌을 갔었거든요. 이제 저 서울로 이제 입성하는 거잖아요. 처음 서울 가는 것도 좀 설레이고 했는데 태릉 선수촌을 간다는 건 더 얼마나 설레겠어요. 근데 갔는데 서울에 이제 한 도심만 생각하고 갔었어요. 근데 도심이 아니고 좀 외곽 쪽에 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이게 서울인가 이게 싶기도 하고. 김천하고 막 별 차이가 없어. 차이가 없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풀밖에 안 보이고 뭐 네. 자연이 아름답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여기가 선수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풀밖에 없지 산밖에 없지 이래서 죽으라 운동만 시켜야겠구나 이런 네. 생각을 그때 살짝 스쳐서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기뻤던 감동은 짧고 예. 보자마자 그러니까 보자마자 왜 풀밖에 없지 왜 촌이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정문을 딱 들어갔는데 뭐 차단기가 딱 열리잖아요. 네. 근데 들어가면서 더 가관이었어요. 들어가는데 옆에는 운동장이고 거기서 이제 딱 요새처럼 가다 놨다는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 이렇게 답답하지 느낌이. 그 혹시 군대 들어갈 때 느낌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요? 예, 진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가는데 되게 답답하다. 이게 좀 무섭다. 이게 왠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일반인들은 볼 때는 이제 예. 굉장히 프라이드의 상징이고 예. 대단한 걸로 보이는데 막상 들어가려고 했더니 군대에 들어가는 느낌. 저는 서울이라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 태남 뭐 이런 데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알고 봤더니 이게 그저 촌에서 와서 진짜 몰랐었죠 그런 거. 네, 재밌네요. 선수촌에 있으면서 재밌었던 에피소드 좀 있나요? 선수촌에서는 좀 워낙 좀 오래 있었으니까 재밌는 것은 좀 많았습니다. 이게 갑자기 생각나는 거는 이제 저희가 인터벌 트레이닝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터벌 트레이닝을 많이 하는데 상당히 힘든 운동 중에 하나거든요. 인터벌 그렇죠. 트레이닝 진짜 네. 힘들거든요. 근데 인터벌 트레이닝 하면서 못하면 엄청 많이 이제 저희는 이제 또 연장해서 나머지 공부도 많이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인터벌 트레이닝이 너무 많이 힘들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겨울 같은 때는 운동장에 얼면 잘 못 뛰잖아요.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선수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물통을 메고 그게 바닥에 물을 막 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날 아침에 이제 좀 많이 얼면 시간이 좀 늦어도 이제 좀 이제 감독님들한테 안 온다고 하니까 저녁마다 나가가지고 이제 운동장에 물을 뿌리고 그러니까 그러면 많이 미끄러우면 이제 감독님들이 다칠 것 같으니까 이제 또 실내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실내로 들어가면 좀 덜 힘들거든요. 그래서 막 물 같은 거 막 뿌리고 막 전날 물 같은 거 많이 뿌리고 했었고요. 아, 직접 뿌렸습니까? 아니면 예, 같이 뿌렸죠. 같이 그때. 예. 일심동체로. 예, 저도 네. 살아야 되니까. 네. 그렇게 뿌렸고 이제 또 제가 인터벌이나 뛰는 걸 못 뛰다 보면 좀 많이 혼나기도 해요. 뛰는 거는 좀 힘들어했군요. 예, 상당히 힘들죠. 저희는 네. 유도 선수인데 네. 육상부처럼 뛰다 하니까 아, 상당히 네. 힘들더라고요. 아, 그 트레이닝 방법이 사실은 좀 안 맞는 거예요? 예.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제가 감독되고 코치했을 때 그런 시스템을 완전 바꿨었는데 네, 네.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맞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런데 기존에는 그게 당연히 맞았던 거였고 그렇게 해서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저도 그렇게 해서 금메달을 땄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 뛰어도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에 코치 때 이제 그거를 좀 많이 도입을 했어요. 네. 선수들한테 도입하니까 그래도 계속 세계대회 금메달 나오고 올림픽도 금메달 나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그때보다는 지금 그렇게 새벽에 많이 안 뛰고 하는 게 저한테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선수들이랑 워낙 뭐 선수들마다 개개인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뭐 확 짚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저한테는 이제 새벽 운동 안 하고 오전 오후만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유도만 해도 본격적으로만 해도 저는 메달 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도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운동을 시켰었어요. 네. 새벽에 뛰는 것도 안 뛰게 하고 이제 못 뛰게 하고 그리고 웨이트 트레이닝 할 거면 딱 파워 운동 그리고 딱 순발력 운동. 우리는 기술이 들어갈 때 순발력이 되게 빨라야 되잖아요. 총알도 엄청난 스피드 때문에 그거 큰 것도 다 뚫고 하는데 이제 유도도 기술 들어가는 스피드가 빨라야 되기 때문에 스피드, 탄력 운동 이런 거랑 이제 유도 전술 훈련 그런 거를 중점으로 했는데 그게 1년 반을 가르쳤다니까 이제 세계대회 1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유도 시스템이 확고하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최민호 선수가 체구에 비해서 신장이 162인데 아까 데드리프트 230kg를 네. 든다고 했습니다. 엄청나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선수촌에서 그러니까 같은 체급에서는 역도 선수 다음으로 힘이 세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네. 비결이 뭔가요? 일단은 신장이 작다 보니까 밑바닥에 있는 게 끌어올리면 남들은 좀 많이 올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짧으니까 살짝만 올려도 이제 금방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런 장점도 있었고 예. 선수촌에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만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셨었어요. 네. 모든 선수들이 이제 웨이트장에 오면 그분이 좀 많이 좀 지도를 했어요. 그때 신건호 선수도 그렇고 김동성 선수도 그렇고 다 모여서 집중적으로 지도하시는 분이 좀 있었거든요.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켰는데 이제 좀 유도나 레슬링이나 뭐 각 종목에서 좀 잘하는 선수도 좀 많이 좀 체크를 해주시고 좀 봐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잡혀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트레이닝을 많이 했어요. 사실 저한테는 상당히 고마운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아, 진짜 좀 쉬고 싶다. 안 잡혔으면 좋겠다. 이게 계속 잘 되고 하다 보니까 더더욱 많이 시키는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배려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힘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 좀 쉬고 싶은 마음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저 성격상 또 내성적이고 하다 보니까 좀 쉬겠습니다. 이런 말을 못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니까 또 예전에는 그런 선수들 좋아했잖아요. 시키면 시키는 그렇죠. 대로 하니까. 네. 그래서 제가 좀 사랑을 받았지만은 이제 한편으로는 거기에 대해 또 피해도 좀 있었던 것 네,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사실 시키는 대로 하는 좀 선수들이 금메달 따기는 좀 쉽지 않았던 경향이 있는데 맞습니다. 사실 우리 최민호 감독 같은 경우는 금메달까지 땄습니다. 그 비결이 뭔 것 같아요? 아, 이게 진짜 정말 잘 짚어주셨는데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없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제 한번 이렇게 똑같이 말해주신 분이 강호동 실험 스승님이 한번 말해주셨는데 너 같은 성격에 이렇게 했던 거는 정말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말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정말 휴식도 있어야 되고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운동도 있을 거고 근데 말을 잘 듣는다고 시키다 보니까 이게 엇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진짜 이게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들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피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이거를 정말 어느 순간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한번 다 이겨보자. 내가 여기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람들의 말하는 거 다 받아들이고 또 내가 하는 거 더 해보자. 해가지고 제가 그거를 터닝 포인트를 생각을 바꿨던 것 같아요. 아니었으면 제가 버티지를 못하고 중대에 포기를 하든가 제가 그게 실패했던 게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이에요.
이때나 4년 아테네 올림픽 때는 이제 2003년 때 금메달 따다 보니까 얼마나 더더욱 금메달 욕심들이 많았겠어요. 이분이 오셔서 가르치고 이분이 오셔서 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가부화가 걸리고 이제 오버 트레이닝을 하게 되고 제가 버틸 수가 없게 돼서 심리적으로 확 무너지더라고요. 확 무너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겁이 나서 하고 싶은 엄두가 안 나요. 불안해서 처음부터 힘을 아끼게 되고 내 힘을 다 쓰고 딱 해야 되잖아요. 이제 운동을 해야 되는데 내가 힘을 다 쓰면 이분이 와서 시키면 또 똑바로 안 하면 혼낼 거고 이게 엄청나게 힘든 심리적인 작용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숨이 엄청 막혀요. 네, 네. 그거를 이제 했던 게 2004년 때 그래서 제가 동메달을 땄어요. 실패했던 거죠 사실. 심리적으로도 이겼어야 되고 그런 것도 이겼어야 되는데 실패했는데 그거를 이제 모든 걸 받아들이고 이긴 게 2008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정말 이기고 해서 이거는 뭐 딴 데도 말하겠지만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고 얼마나 다 이겨냈으면 정말 갑자기 이랬다는 거. 하나님 보셨죠? 네. 내가 이렇게 잘해낼 줄 몰랐죠. 내가 이걸 다 이겨낼 줄 몰랐죠. 이렇게 따졌다니까요. 그 정도로 이제 이거를 이겨내는 게 2008년. 그 전에 이제 심리적으로 못하고 이게 시킨 대로 했던 게 2004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네, 이렇게 한국에서 국내에서 네, 승승장구를 하다가 처음으로 네, 메이저 대회, 세계 선수권 대회에 우승하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였죠? 2003년 오사카 세계 선수권 때. 2003년 오사카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처음으로 네. 네,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그때 기분은 어땠습니까? 전에 말했듯이 국가대표 되는 것도 꿈이잖아요. 근데 이제 운동 쪽에서는 이제 올림픽보다 더 큰 게 세계 선수권이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해요. 왜냐하면 각 나라에서 전 선수가 다 나와서 그 센 선수들 다 이기고 1등 해야 되니까 이제 운동 선수들은 세계 선수권이 1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대회에서 우승했다는 건 정말 상상도 못했고 이제 제가 이거를 금메달 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 것도 알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오는 감동은 사실 사진을 찍으면 모든 그 풍경이 안 담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냥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감동은 이게 전달을 어떻게 해야 될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좋았죠. 금메달 따고 숙소에 돌아와서 나가서 한없이 많이 울 정도로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분이 좋았던 첫 대회 우승입니다. 네,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기대감이 많이 높아졌을 겁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 아테네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맞습니다. 세계 선수권을 전년도에 우승을 했기 때문에 네, 금메달에 대한 기대감도 누구보다도 컸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물론 동메달도 굉장히 잘한 성적인데 아쉬운 점도 많았을 것 같아요. 사실 2003년에 제가 금메달을 따다 보니까 2004년에 욕심도 더 많이 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오버 트레이닝을 상당히 많이 했고요. 왜냐하면 2003년 때 제가 심리적인 게 운동을 제가 한계를 넘어서야지 금메달 딴다는 그런 심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02년도 때 제가 아시안 게임 때 동메달을 땄어요. 그래갖고 좀 실망을 많이 해서 이거를 뛰어넘으려면 훈련으로 극복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엄청난 훈련을 해서 2003년에 금메달을 땄는데 그게 저한테 이제 심리적으로 좀 잡았어야 되는데 2004년에 이제 올림픽이 더 크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제 2003년 때 얼마나 힘든가 하는데 2004년을 또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컸고 내가 2003년에 했던 걸 더 뛰어넘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이게 오는 심리감이 저한테는 압박이 너무 심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올림픽이니까 당연히 이겨내야죠. 이겨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운동을 진짜 열심히 했는데 이게 진짜 2003년이 저한테는 또 발목이 잡았고 그러면서 또 기대를 많이 하면서 선생님들의 오버 트레이닝 이게 맞물려지면서 2003년 때는 사실 동메달을 땄는데 동메달 딴 것도 상당히 잘한 거잖아요. 진짜 저한테는 잘했고 저는 좋아는 했지만 이제 또 주위의 시선들도 그렇고 선생님들의 기대에도 못 미치는 것 같고 3등이라는 동메달이라는 이런 거는 정말 그때까지는 해도 금메달만 알아주는 그런 운동 시스템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임원들도 동메달을 땄지만은 너들은 패배한 거다. 더 심한 말도 있었어요. 너들은 졌어, 패배자니. 개만도 못해. 개칙을 받아야 돼.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이제 다 지나가고 우습게 소리지만은 그게 오는 상처도 엄청나게 심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동메달이라고 이제 좀 알아주고 하지만은 예전에는 진짜 동메달 땄는 거 이건 정말 심했었습니다. 당연히 모든 언론에서 알아주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오는 상처가 상당히 심했었죠. 무조건 운동 병기만 만들어내려고 했었고 이런 게 상당히 많았었죠. 네. 지금 보면 되게 안타깝죠. 지금은 요즘 시스템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까, 이제? 지금은 예전보다는 상당히 많이 바뀌긴 바뀌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변곡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2004년도 아테네 올림픽에서 아쉽게 동메달을 따고 네, 다음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때까지 많은 네네. 또 우여곡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사실 아테네 올림픽 동메달 휴일증이 한 2년 정도 갔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빨리 마음을 훑어내고 일어나려고 해도 이제 시합도 생각대로 풀리지 않고 욕심을 내니까 좀 팔까지 이제 탈골돼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2년 동안 상당히 그거를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을 벗어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고요. 또 그때는 항상 침체기였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최민호 감독께서 선수 시절에 3등을 주로 많이 했다라는 네, 맞습니다. 네, 동메달 헌터라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한 게임만 더 이기면은 결승 진출해서 바로 이제 네, 금메달을 따는데 사실 금메달이나 동메달이나 경기 수는 똑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딱 똑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극복하고 금메달을 따게 됐습니다. 예. 네, 극복하게 된 배경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2007년도 이제 베이징 올림픽 전에요. 아까 3등을 많이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2007년도에 시합을 한 10경기 정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전 경기가 다 3등이었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원래 이게 개인 경기도 다 3등이었지만 네. 심지어 단체전까지 3등을 하더라고요. 네, 네. 그냥 그 이유를 지금 생각해보면 충분히 뛰어넘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꼭 금메달을 따야 된다는 부담이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제를 하면 할수록 3등 하면 할수록 금메달 따야지 하면 할수록 3등이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어디 그게 넘어가면 갈수록 이제 이제 금메달 못 따는 건가 이렇게 오는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불안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한편으로는 이제 감독님들도 그렇고 좀 저한테 기대하는 마음이 조금 돌아서는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좀 마음이 편해졌던 것 같아요. 왜냐면 꼭 감독님들한테도 그 당시 성적을 못 내면 좀 혼이 났고 또 인정을 받아야 됐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도 있었고 꼭 금메달을 따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다 보니까 그런 거를 이제 3등을 하다 보니까 좀 한결 좀 제 자신을 좀 내려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2004년에는 모든 감독님들이 저한테 붙어서 운동을 시켰지만은 2008년에는 모든 감독님들이 그때 왕기춘이 이제 2007년에 세계대회 금메달을 따서 완전 포커스가 그쪽으로 맞춰졌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감독님들이 절로 가니까 저는 한결 더 마음이 편했던 것 같아요. 이제 매스컴도 기춘이한테 가고 2004년, 3년이랑 완전 달라진 분위기였죠. 그런 걸로 인해서 좀 마음이 부담감이 더 드러내면서 제가 많이 극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뭐 언론 자료를 찾다 보니까 2박 3일 동안 술도 마시고 아이스크림을 한꺼번에 20개를 네, 먹고 이런 어떤 예, 비행을 맞습니다. 일삼았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네. 사실인가요? 예, 이게 사실입니다. 제가 원래 각 경기마다 제가 시합을 뛸 때 한 8kg씩 빼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상당히 먹고 싶은 것도 많이 못 먹고 네. 심리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한데 제가 그걸 고등학교 때부터 10여 년 동안 살을 빼다 보니까 네. 음식에 대한 갈망이 상당히 심했어요. 그렇죠. 체급별 선수인데 아이스크림 네, 20개 먹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식을 미친 듯이 안 먹으면 너무 정신적으로 힘든 거예요. 그래갖고 아이스크림 20개도 있지만 한 날은 이런 적도 있어요. 제가 휴가를 갔다 왔는데 60kg 선수잖아요. 그때가 70kg가 나간 거예요. 휴가를 갔다 왔는데 10kg를 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도복 운동 시간 2시간이거든요. 땀복을 딱 껴입고 이제 유도를 2시간 동안 했어요. 딱 2시간 했는데 4kg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66kg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시간 동안 엄청나게 에너지 썼으니까 배가 엄청 고플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제 원이랑 그때 장성호 형님이랑 해가지고 4명이 이제 밥을 먹으러 나갔었어요. 그때 한 끼를 먹고 왔는데 제가 5kg를 먹고 왔어요. 밥 한 끼. 한 끼에. 예. 네. 2시간 동안 4kg를 빼고 그리고, 네. 밥 한 끼 5kg를 먹을 정도로 네, 네. 심리적으로 좀 안 먹으면 죽겠다 이런 생각에 네, 네. 계속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이스크림 20개라든지 뭐 지금 와서 막 대식가라고 하지만은 그거는 이제 심리적인 영향이었던 것 같고 지금은 그렇게는 안 먹지만은 그때는 뭐 아이스크림 20개부터 시작해서 밥 한 끼나 좀 많이 먹었었습니다. 08년도 베이징 올림픽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올림픽에서 네. 전승을 한판승으로 금메달을 따는 경우가 있었나요? 세계적으로 보면 3번 정도 있었어요. 올림픽에서? 네네. 네네. 제가 이제 처음으로 그렇게 금메달을 땄고요. 그때는 처음이었고, 네네. 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이틀 뒤에 이제 73kg에서 네. 아르제바이잔 선수인데 그 선수가 이제 그렇게 저랑 똑같이 한판승을 금메달 이틀 따더라고요. 후에. 예. 그리고 네. 나서 그 전에도 없었고 네. 없었거든요. 계속.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금메달 따고 그 뒤에 이제 이틀 뒤에 그 선수가 이렇게 금메달 따고 네.
이제 넘어와서 이제 2016년 리우 올림픽 때 일본 선수가 이제 그렇게 또 금메달을 땄어요. 한판승에. 그럼 역대 지금 3명. 예, 3명입니다. 네, 참 대단합니다. 결승전에 보면 파이시 선수가 나오죠. 파이시 네네. 선수가 어느 나라 선수요? 오스트리아 선수입니다. 오스트리아 선수인데 마지막에 뭐 예. 기가 막히게 또 한 번 기술 걸 때만 해도 저게 넘어갈까 그랬는데 바로 또 맞습니다. 엎어버립니다. 예. 네. 큰 기술 한 판으로 이어지는 동작들이 나와요. 네. 그것을 노려야 됩니다. 자, 셔미로 다리 잡아면서 다리 잡아야지. 한판승. 기빠져. 대한민국 첫 금메달의 주인공 바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최민호 선수입니다. 지금은 그게 반칙이라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은 다리 밑으로 손이 가면 안 돼요. 왜냐면 이제 좀 유럽 선수들이 이제 힘이 좋고 팔다리가 길다 보니까 네. 이제 좀 다리를 많이 잡고 들어매치기라든지 태클이라든지 또 다리 잡고 매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유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석으로 잡고 업어치기라든지 허벅다리라든지 안다리라든지 이렇게 정석 기술이 있어요. 이제 유럽으로 많이 넘어가면서 자기들이 좋은 이제 기술을 선택하다 보니까 좀 레슬링화로 좀 많이 좀 퇴색이 됐었어요. 기술 자체가 이제 한국이랑 일본 빼놓고는 거의 다리 잡고 이런 레슬링화가 좀 많이 된 거죠. 예. 이 덕만 닿으면 저희는 지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 유도 연맹에서 너무 레슬링화로 바뀌면 안 된다. 유도에 딱 정석을 지켜야 된다 해서 이제 바뀌었는데 유럽 선수들도 정말 유도 정석을 잡고 또 잘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바꾸기를 좀 잘했는 것 같은데 일반 분들이 보기에는 또 화려한 기술은 좀 많이 사실 없어진 건 사실이거든요. 저같이 결승전에서 들어서 맺히고 어깨로 매서 맺히고 이런 게 또 사실 보기에는 너무 화려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없어진 건 좀 아쉬운데 유도로 봤을 때는 이제 모든 선수들이 딱 유도 정석 유도를 하기 때문에 좀 발전은 된 건 사실입니다. 네. 네, 어쨌든 우리 최민호 감독께서는 찬성이다. 아니 저는 반대죠. 왜냐하면 저는 다리 잡기를 워낙 잘해가지고 그런 기술도 많이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나라 선수들은 이제 다리 잡기를 많이 안 해요. 저는 아까도 말했듯이 힘이 우리나라 선수보다는 좋았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상당히 즐겨 했었고요. 힘센 분들이 거의 이렇게 잡아서 던지고 이런 걸 많이 해요. 네. 유럽 선수들은 워낙 힘이 좋으니까 그런 기술을 많이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08년도 금메달을 따고 나서 인터뷰 때 라면이 먹고 싶다라고 네. 얘기했습니다. 네. 네, 하필 그 많은 음식 중에서 예. 라면이라고 했습니까? 사실 이제 올림픽 전에도 체중을 빼야 되잖아요. 체중을 빼다 보면 항상 먹고 싶은 게 좀 많아져요. 체중 감량을 하다 보면 수분이 일단 섭취를 못하고 음식도 많이 섭취를 못하잖아요. 제일 먹고 싶은 게 많아지는 게 이제 3개가 저는 많아지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콜라. 이 콜라는 조금만 마셔도 갈증이 확 해소되는 그런 기분이 있어서 콜라가 먹고 싶었고 또 하나는 이제 라면이랑 짜장면이에요. 네. 왜냐하면 탄수화물 들어오면 확 또 열량이 확 높아지고 또 짠맛도 확 느껴지면서 너무 좋아서 이제 제일 먹고 싶었던 음식이었는데 그리고 또 제일 좋아하는 게 또 라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라면이 먹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라면 광고를 찍었습니다. 네. 한 그릇 더, 한 그릇 더. 그가 간절히 원했던 그거. 한 그릇 더. 사나이 울리는 명심 신라면 신라면 진짜 맛있네. 네, 어떻게 신라면 광고를 또 찍게 됐습니까? 사실 네. 진짜 그걸 노리고 진짜 말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예, 예. 이제 사람들은 네네. 야 너 그거 노린 거 말한 거 아니냐. 네, 네. 좀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진짜 그런 뜻 없고 진짜 라면을 먹고 싶어서 라면을 말했었고 제가 뭐 올림픽 끝났는데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잖아요. 그래서 라면을 먹고 싶다 하니까 이제 라면 쪽에서 이제 그걸 보시고 이제 CF를 찍자고 이렇게 제안이 왔던 것 같아요. 올림픽에서 그렇게 그리던 금메달을 네. 땄습니다. 근데 항상 보면은 정상에 서고 나서 그 다음에 후유증도 심하거든요. 예, 네. 맞습니다. 어떤 과정이 또 있었습니까? 정말 말 그대로 후유증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사실 올림픽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정점을 찍었는데 이제는 이제 또 높이 올라갈 게 이제 2연패가 있긴 하지만 그게 사실 상당히 많이 힘든 거잖아요. 올림픽 한 번 금메달 따기도 힘든데 2번이라는 것도 상당히 힘들고 금메달 따다 보니까 모든 목표가 저는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운동을 해야 된다는 그게 상당히 많이 힘들었어요. 다시 새벽부터 일어나서 또 뛰어야 되고 또 오전에 운동해야 되고 오후에 운동해야 되고 야간에 운동해야 되고 또 새벽에 빨리 일어나야 되고 이런 게 저한테는 상당히 많이 지치더라고요.
올림픽 끝나고 너무 고기를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좋은 걸 너무 많이 봐서 그래서 다시 아까 말씀드린 감옥이 아니고 풀밭에 다 들어가서 다시 해야 된다는 그 마음을 바로잡기가 상당히 많이 힘들었어요. 아, 그래서 예. 60kg에서 한 체급 올려서 66kg으로 올리게 된 건가요? 그런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너무 힘들다 보고 이제 운동도 하기 싫고 금메달 땄는데 또 해야 돼 이런 생각이 상당히 많이 지배를 해요. 예. 예전에 제가 이제 황영조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금메달 따고 다시 뛰려고 하니까 차 밑에 뛰어들고 싶다는 말을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저도 똑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금메달을 땄는데 다시 새벽부터 일어나서 훈련을 하려고 하니까 제가 침대에 딱 앉아 있잖아요. 그럼 뒤에서 누가 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좀 때려줘서 기절해가지고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뛸 때마다 막 그 힘든 게 느껴지는데 CF하면 돈도 푹푹 들어오고 이런 거를 맛보다 보니까 완전 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나 이렇게 하면 왜 돈 버는데 이렇게 왜 내가 또 다시 운동을 할까? 이런 생각이 완전 지배를 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정상에 올라가는 것보다 정상을 지키는 게 훨씬 더 힘들다. 맞습니다. 이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금메달을 따고 은퇴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 분들의 이제 심정이 이해가 된 거고요.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근데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네. 돌아옵니다. 그러나 같은 체급이 아니라 이제는 66kg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실 한 체급을 올리게 되면은 정말 또 네네. 힘들지 않습니까? 그럼요. 또 다른 상대도 강한 상대를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때 상황은 어땠습니까? 일단 제가 그래도 좀 운이 좋았던 게 올림픽을 그전에 준비하면서 근력 같은 걸 상당히 많이 훈련을 했었잖아요. 근데 한 체급의 근력 차이가 나고 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제 한 체급을 올리면 좀 이기기가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근력 차이가 그렇게 한 체급이든 두 체급까지, 저는 세 체급까지도 힘 차이가 많이 안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운 좋게 한 체급을 올려도 이제 우승을 할 수 있었고, 이제 제가 제일 힘들었던 부분은 아까 말했듯이 금메달 따고 그 마음을 다 잡는 게 상당히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걸 이제 다 잡고 나니까 66kg에도 빨리 적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좀 재밌는 얘기로 한번 넘어가 네, 볼게요. 알겠습니다. 또 우리 최민호 감독님의 팬들도 많고 궁금한 점도 많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부르는데 별명이 있습니다. 작은 거인 북한 어린이라고 예. 있는데 둘 중에 어떤 별명이 마음에 드세요? 저는 이제 북한 어린이가 좀 마음에 들어요. 네, 의외네요. 예. 네. 이게 왜냐하면 제가 봐도 그때는 좀 북한 사람처럼 생겼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근데 정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선배가 이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어요. 볼이 쏙 들어가자 운동하다 네. 보니까 어느 날 형님이 저를 화장실에 불러 가더라고요. 형한테는 사실 솔직히 말해도 된다. 그럼 형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물어보니까 너 어디서 왔냐? 저한테 그랬더라고요. 진짜로? 예, 그래서 어. 진짜 그랬다니까. 그래서 저 집이 김천입니다. 그러니까 형한테는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너 북한에서 왔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형님 아닙니다. 저 집이 김천인데요. 저는 왜 부모님이 북한에서 왔냐?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때 당시 그 얘기하면 좀 충격으로 왔겠어요? 근데 제가 봐도 그때는 좀 그렇게 생긴 것 같고 이제 그래서 그 형님이 이제 넌 북한 어린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지어주셨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때는 이제 뭐 재밌는 일화였죠, 사실. 네. 네, 선수라면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 부상입니다. 나만의 부상을 당하지 않고 롱런하는 비결이 있다면?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져서 말할 수 있는데 운동할 때 하고 휴식 취할 때 취하는 게 제일 부상이 없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예. 요즘 선수 감독을 해보셨으니까 너무 많은 배려나 이런 걸 하다 보면 그거를 이용해서 또 너무 쉬는 그런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심리적으로 할 수 있게끔 유도를 좀 많이 하거든요. 일부러 열심히 안 하는 선수들을 이제 좀 지켜보니까 처음부터 계속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관심에서 멀어지는 선수들이 또 더더욱 깨를 파는 일이 많더라고요. 선수들이 또 관심을 받고 잘하는 선수들은 계속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좀 깨를 부리는 선수라고 이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니까 좀 더 열심히 하는 게 보여서 저는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다가갔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훈련 중에서 가장 힘든 훈련이 어떤 훈련이었나요? 저는 뛰는 운동이 달리기? 제일 힘들었습니다. 네. 운동 선수 중에 딱 두 명만 좀 존경합니다. 누굽니까? 이봉주 형이랑요, 네. 진종호 형님 두 분을 좀 예. 존경해요. 예. 모든 선수들은 저보다 운동을 많이 했다고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네. 선수촌에 있어봐도 그렇고 전 종목을 통틀어서 나는 그 선수들보다 훨씬 열심히 했고 훨씬 열심히 살았고 운동도 최선을 다할 때 생각하는데 딱 두 분은 제가 존경하는 게 이봉주 형이랑 이제 진종호 형 이렇게 딱 꼽는데, 봉주 형은 이제 사실 제 운동권에서도 말을 하는 게 어느 운동이 제일 힘드냐 네. 이걸 좀 따지거든요.
그게 탑이 마라톤이에요. 그 다음에 복싱, 레슬링, 유도 이렇게 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좀 나뉘거든요. 근데 탑이 이제 마라톤인데 거기서 세계 최고가 되고 그 정도로 나이가 그렇게 많으신데도 그때까지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존경스럽고 최고의 힘든 운동에서 최고가 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존경을 하고 그리고 진정호 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육체적으로는 그렇게 힘들지 않지만은 정신적으로는 멘탈이 상당히 강하다고 저는 보는 게 그래도 올림픽이 3번 우승할 정도면 한 번을 우승해도 해질 수가 있고 그리고 또 2번까지 가기 위해서 멘탈을 잡기가 상당히 힘들 건데 그 멘탈을 3번까지 잡았다는 게 난 그게 상당히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분을 정말 많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은퇴 후 지도자 생활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선수 시절과 지도자 생활 어떤 점이 더 좋습니까? 당연히 지도자가 좋죠. 선수들 잘하려고 하는 게 금메달 따서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게 이제 목표잖아요. 당연히 이제 선수 때는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그게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지도자는 이제 정신적으로는 당연히 힘들겠죠. 그래서 육체적이나 이런 거는 좀 덜 힘들고 그리고 또 많은 좋은 것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자가 훨씬 저는 좋다고 또 생각합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네. 많은 지도자들이 선수 때가 더 행복했다 이 얘기도 하거든요. 아, 저는 네. 선수 때 절대 아닙니다. 아, 힘들었군요. 예. 절대 돌아가고 싶지도 않고 아, 돌아가고 싶지 않고. 예, 지금도 그렇게 느낍니다. 절대 음. 선수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예.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정도 열심히 했나 봐요. 네, 네. 자, 그렇게 열심히 했던 예, 우리 최민호 선수가 은퇴를 결심했습니다. 네. 예. 은퇴를 결심하게 된 배경이 있나요? 제가 2008년도 나이가 29살이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좀 나이가 그래도 조금 있는 편이었는데 제가 4년을 더 이제 준비한다고 말을 해가지고 4년을 준비하게 됐어요. 그때 나이가 32살인데 사실 이제 런던 올림픽을 마지막으로 이제 더 할 수도 없고 왜냐면 이제 체력도 그렇고 정신도 그렇고 이제 많이 지치고 이제 성적도 안 날 것 같은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2012년을 마지막으로 기점으로 열심히 했는데 이제 사실 런던 올림픽 때 제가 선발이 좀 안 됐어요. 그러면서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었지만 또 같은 팀에 있는 조준호 선수가 이제 같이 시합을 해가지고 이제 서로 비슷하게 했었는데 조준호가 이제 선발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저는 금메달도 땄었고 또 후배가 나가서 또 잘하라고 격려도 좀 해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후배한테 양보했는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최근에 우리 최민호 감독께서 드디어 네.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에 골인하게 되겠습니다. 예, 어떻게 결혼하게 됐는지 근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제 친한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이제 계명대학교 감독을 하고 있었어요. 유도 감독이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부산에 전지훈련 간다고 제가 그 당시 때 이제 유도를 그만두고 나서 고깃집을 했었어요. 유도에 좀 미련이 없었어가지고 고깃집 하다가 이제 친구가 이제 너무 고깃집에서만 일하는 거 아니냐, 좀 자기 전지훈련 가는데 머리 좀 식힐 겸 부산으로 와라 해가지고 이제 부산을 갔었어요. 갔는데 이제 친구가 뭐 아는 뭐 여자분도 없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야, 있어봐라, 내가 부산에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보고 한번 불러 나오라 할게. 그래가지고 이제 나온 친구가 이제 이 지금 와이프가 된 거예요. 뭐 만나는 거야 만날 수 있는데 네네. 그 뒤로 이제 결혼까지 골인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연애 많이 해봤나요? 저 한 3번, 4번 정도 해봤습니다. 여자들한테도 말을 잘 못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잘 만나지도 못하고 했었는데 지금 와이프는 이제 확실히 느끼는 게 이래서 결혼하는구나를 좀 많이 느껴요. 왜냐면 와이프가 이제 이렇게 같이 사람을 만나고 하잖아요. 그러면 오빠 잘생겼어, 오빠 멋있어 이런 말을 자주 해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이제 의심스럽잖아요. 저도 제 얼굴을 보면 좀 그런 말이 안 나오긴 하는데 와이프가 진짜 계속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분이 계신데. 예. 근데도 아니 오빠가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얼굴이 좀 부어서 그런데 하루에 딱 2번 잘생겼다고. 근데 하루에 맨날 저는 샤워를 2번 하거든요. 샤워하고 나면 혈액순환이 오빠가 잘 되는지 그때는 얼굴도 하얘가지고 되게 잘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계속 미끼를 던져봐요. 이게 진심인지 아닌지도. 그런데도 이게 넘어가지도 않고 진짜 진심으로 좋아해주는 게 보이니까 이래서 결혼하게 되고 인연이 있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결혼도 하셨고, 네, 네, 이제 자식들이 생길 텐데 자식들이 유도 선수를 하겠다. 네. 라고 얘기한다면 지원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말리겠습니까? 저는 말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짧게 말할게요. 네. 이게 나눠지는 게
여자면 당연히 말릴 거고요. 그리고 네. 남자면 장점이랑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이제 사실 좀 많이 힘든 부분은 사실 자식이 힘든 걸 시키기 싫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좀 단점이고 장점이라는 게 하나 있다면 아이가 커가면서 반항아도 될 수 있는 거고 뭐 진짜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운동을 시키면 정말 반항아가 좀 되지 않고 바른 생활로 살 수 있는 그런 인도는 상당히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제 아들이 진짜 반항하고 이제 막 나가고 이러다 보면 운동을 시키면 그게 힘든 거를 겪으면서 예의가 발라지고 또 인생 힘든 걸 경험함으로써 자기 인생을 이제 바로 살려고 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비행 청소년도 많았잖아요. 그 운동을 딱 시켜놓으면 되게 이제 발라지고 열심히 살고 이런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비행 청소년을 간다 그러면 이제 운동을 시킬 거고 안 간다 그러면 그냥 운동 안 시킬 것 네네. 같습니다. 아, 유도가 예. 도복만 잡히는 게 아니라 인생도 네, 잡힐 좀, 수 있다. 네, 그런 건 진짜 좀 있는 것 좋은 같아요. 말씀이십니다. 최근 한국 유도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희 나라 아마추어 스포츠가 사실 많이 힘들어요. 예, 사실 예전처럼 막 계속 뭐 80년대처럼 올라가는 게 아니고 지금 계속 사양길을 걷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엘리트 체육 자체가 저는 올림픽 때만 반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점에서는 상당히 안타깝고 저희가 또 국위선양할 수 있는 게 스포츠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를 명맥을 계속 이어나가서 아마추어 스포츠들도 많이 사랑을 해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도쿄올림픽이 연기되면서 정말 그 선수들은 더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 유도를 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른 나라 선수들은 코로나서 올림픽이 목숨과 바꿀 수 없다 이런 말을 하지만 저희는 올림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올림픽을 안 여는 자체가 저희는 목숨을 잃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선수들 보면 안타까운데 꼭 일본 올림픽이 열려서 꼭 우리 선수들이 또 후배들이 금메달 따는 모습을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이 연습하고 있을 텐데 꼭 조금만 힘내시고 해서 꼭 세계 최고가 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항상 파이팅 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